양심,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온 실시간 검색어 대설입니다. 큰 눈이 내린다는 절기죠. 저녁에 기온 크게 떨어지고 내일은 영하 8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푸틴 평창올림픽 보이콧 안 한다. 잘했다 푸틴. 노량진 결핵, 노량진 학원가 확진자 발생. 큰일입니다. 확산되면 큰일이죠. 트럼프 탄핵안 부결됐다. 아하. 이 중에 봉도사 뽑은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는 푸틴입니다. 평창올림픽 피스올림픽으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하호영 기자. 안녕하세요. 한겨레 21의 하호영 기자입니다. 쭉쭉 가세요. 2014년입니다.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을 수사할 당시에요. 국가정보원이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또 제기됐어요. 했어요? 예. 야, 진짜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그러니까 댓글 사건 이후에 1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댓글 사건 예. 2013년에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올 때 예. 가짜 사무실 만들었고 지금 그 장기성인가요? 그 누구 지금 구속돼 있잖아 다. 그렇죠. 예, 이제 이름도 다 잊어먹네. 부산지검장 예. 다 구속돼 있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변창훈 검사는 그것 때문에 그 목숨을 끊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통했다고 보고 1년 뒤에 또 한 거예요, 그거를. 그렇죠. 야. 형식이 똑같습니다. 가짜 컴퓨터로 사무실을 채워놓고요. 그 당시에 그 서천호 2차장이 가짜 사무실을 둘러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차장이 직접 둘러본 거예요. 내부 제보자가 그 편지를 보내왔어요. 이것도 좀 특이한데요. 예. 요즘은 제보자들이 직접 찾아오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하거나 이런 형식을 쓰는데 아니면 텔레그램을 한다든지. 텔레그램을 한다든지 예. 직접 편지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에 보내왔습니다. 민변 쪽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요. 유우성 씨 사건 수사 때 예. 국정원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사무실을 만들었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가 접수됐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민변에서 유성 간첩 조작 사건 때 직접 북경까지 그 중국까지 갔다 오면서 심양 예. 그러면서 그 출입경 기록 예. 조작된 거 다 밝혀내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수사기관이 해야 할 일을 민변에서 민변에서 했죠. 김영민 변호사. 예, 김영민 변호사가 그 했죠. 뚱뚱한 그 돼지 MC 말고요. 예, 동명이인입니다. 낯이야. 유성 변호사. 예. 아니 유성 변호사가 아니라 김영민 변호사. 예. 편지에는 당시 국정원 관련자들의 실명과 실명이 있습니다. 야. 아니 이게 다 이제 나온 거예요 또? 이제 나온 겁니다. 그때 하 기자도 이거 많이 추적하지 않았나요? 예, 기사를 많이 그렇습니다. 썼죠. 예.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은요 수사를 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국정원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나? 당시 상황을 보면 최아무개라는 대공수사국장과요 이아무개라고 하는 대공수사처장 등이 모여서 수시로 현안 회의를 했고요. 이 회의에서는 검찰이 압수수색에 대한 세부 계획을 짰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짜 사무실 대응 전략을 총괄적으로 기획한 사람은 과장급인 김아무개 씨였고요. 여기에서는 또 다른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간첩 조작 사건이 불거진 뒤에 국정원 대궁수사국 간부들이 소속 변호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소속 변호사라고요? 국정원 소속 변호사? 예. 약간 기시감이 있죠. 예. 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국정원 직원이 직접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수사 3처 소속이던 변호사에게 당시 그러니까 변호사가 다 조작된 증거를 검토한 것 아니냐라면서 책임을 쓰려고 해서 힘들어하다가 결국 사직했다는 겁니다. 사표를 썼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 관련해 갖고 가짜 사무실 관련해 갖고 국정원 소속 변호사가 스스로 또 목숨을 끊었잖아요. 예. 정기호 변호사인가요? 그렇죠. 정치호 변호사. 정치호 변호사. 예. 그리고 정치호 변호사 지금 가족과 변호인단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10가지 의혹을 제기했죠. 예. 자살한 거 아니다. 네. 그리고 해킹 프로그램 사건 때 목숨을 끊은 그분과 너무나 똑같다. 일명 마티즈 사건이라고도 하죠. 마티즈 사건이요. 예. 차 안에서 번개탄 나오고. 예. 이게 진짜 국정이 어디까지 망가져야지 이렇게. 이게 한겨레 보도인가요? 예, 한겨레 보도입니다.
경악스럽네요, 진짜. 그렇죠. 이거는 사법 체계를 넘어서는 뭐 탈법 위법의 어떤 현장을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내는 겁니다. 예, 문무일 검찰총장이 올해 안에 적폐 수사 끝나겠다고 하니까 이분이 이러면 이렇게 끝내면 안 되는데 그런 편지 보낸 건가요? 아주 작심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무일 총장의 계기가 아니고요. 네. 사실은 여러 가지 최근에 계기가 있었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장 변호사의 계기도 있었고요. 예. 이후에 국정원이 이 내부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지켜본 것 같습니다. 이 편지 내용에는 내부 제보자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국정원 그 개혁특위에서 예. 우리가 몇 번 듣는 분들보다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데 네. 개혁특위에서 자료를 가져와라. 그러면 그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네. 국정원 직원이 두 명인가 세 명이 가서 네. 본인들이 직접 서버를 보고 서버에서 자료를 가져온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과정을 개혁특위 위원들이 못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국정원 직원들이 장난질을 쳐도 지금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개혁이 이렇게 했고 제대로 되겠냐라고 하는 볼멘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내부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자면 가져오라고 할 때 예. A라는 자료를 가져와라라고 하면 이것과 연관된 A-라는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유관자를 다 가져와야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국정원에서 자료를 저장할 때나 다른 서버로 옮겨놓을 때는 정확하게 그게 어떤 자료다라고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쓰는 용어들로 문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럼 개혁위도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외부 개혁위가 대체로 그 내부 직원도 있고 예. 외부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또 한 50%가 되잖아요. 내부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정보기관들은요 칸막이가 있거든요. 칸막이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건 네. 하나에 대해서는 그 담당자들이 아니면 알 수 결정적인 없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른바 그리드가 쳐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이라든가 2013년 댓글 사건 압수수색에서의 그 수사 방해가 이루어지면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다만 이런 형식이 차장급 당시에 서천호 2차장인데요. 차장급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봤을 때는 어쨌거나 국정원에서 주도적으로 그리고 서천호 2차장이라면 1차장, 2차장, 3차장 있고 그 바로 위가 국정원장 아니에요. 그렇죠. 이때 국정원장 누구였었던 거예요? 2013년이니까요. 2014년이죠 이거는. 네, 2014년이니까요. 예. 이건 좀 찾아봐야겠는데 예. 박근혜 정부 들어서니까. 그렇죠. 남재준 예. 원장 있다가 이병호, 이병기인데 예. 참 국정원이 남재준 원장으로 보이는데요. 남재준 예, 원장으로 예, 보이네요. 예, 예. 끔찍한 사건이네 이게 진짜. 이러고 그 대공수사권 넘기겠다고 하니까 또 야당은 문제 제기하잖아요. 대공수사를 할지 보니까 10년 동안 간첩 잡은 게 18명인가 13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다 경찰에서 잡았고.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내부적으로도 한다고 그래요. 내부적으로는 50 때나 박정희 정부 시절에도 이러지 않았던 일들을 하긴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까지 없었거든요. 어떻게 수사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사무실을 조작을 해놔요. 그렇죠. 예. 남재준 원장이 2013년에서부터 2014년 5월이니까 요때 남재준 원장으로부터 넘어가는 그 시점이네요. 예. 넘어가는 시점. 네. 그다음에 이병기 원장이고요. 다음 뉴스요. 자, 같이 연결되는 뉴스네요. 문무일 총장이 문무일 총장이 5일입니다. 주요 적폐청산 수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 청와대 여당이 속도의 수사를 내겠다는 당연한 말이라거나 고충을 이해한다 등으로 해석하면서요. 특별히 의미를 두려하지 않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문 총장이 돌출 발언을 한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고요.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밝혔는데요. 문 총장의 발언은 적폐청산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당연한 말이다. 적폐와 관련된 큰 수사는 빨리 속도를 내서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문무일 총장이 피로감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했었나요? 예. 그 피로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요. 예. 실제로 해석은 좀 다양합니다. 그게 내부적으로는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좀 다독이는 의미도 좀 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요. 청와대를 향한 시그널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 해석이죠. 그죠? 그렇죠. 네, 해석입니다. 해석이죠. 예. 제가 아는 해석은 또 따로 있어요. 어떤 건가요? 지금 이제 그 윤석열 중앙지검장하고 네. 살짝 이렇게 이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윤석열 중앙지검장과 그다음에 청와대에 대해서 동시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검찰 내부가 사실은 하나의 조직으로 지금까지 움직여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의 조직이 아니죠. 네. 예, 그런 시각이 일부 우세하죠. 있죠. 예, 일부 우세하죠. 있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네. 이 자칫 보수야당이 주장하는 정치보복 프레임을 용인하는 모양새로 번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이 보수야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일부 언론이 언급한 정치보복 프레임과 적폐청산 피로감의 피로감. 공세에 대한 검찰총장의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검사 본연의 사명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러시아 사건으로 넘어가죠. 예.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6일입니다. 한국 시각으로요. 스위스 로잔에서 집행위원회를 열어서 국가주도로 도핑 조작을 한 러시아 선수단의 평창 올림픽 출전을 금지했는데요. 예. 다만- 도핑 사건은 전말이 어떻게 된 건가요? 예, 다만 전말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요? 예.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러시아 연방 보안국이 나선 거거든요. FSB. 예. 2014년 소치 겨울 올림픽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예. 러시아 반도핑 연구소의 도핑 샘플을 러시아 연방보안국 요원이 바꿔치기했다는 겁니다. 그냥 바꿔치기 한 것도 아니고요. 소치 올림픽 당시 연구소 벽에 구멍을 뚫어가지고요. 스테로이드 등의 물질이 검출될 수 있는 러시아 선수들의 오줌 샘플을 깨끗한 것으로 교체했다는 겁니다. 야, 우리나라 국정원하고 도찐개찐이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국정원은 사무실을 가짜로 만들어 놓고 증거를 조작한 거고 여기도 증거 조작한 거 아니에요? 증거 조작한 것은 말하자면 가짜 오줌이네요. 가짜 오줌이죠. 예. 똑같죠. 그런 상상은 안 해보셨죠? 제 금방 한계인가요? 아니 나의 뛰어남이죠. 2012년에서 15년 사이에 이런 국가 도핑의 혜택을 본 러시아 선수가 1000명에 이릅니다. 야, 샘플 다 교체해갖고. 예. 오호. 자, 이것이 알려진 내막도 좀 흥미로운데요. 세계 반도핑 기구가 캐나다 변호사입니다. 리처드 맥클레런의 조사를 통해서 국가 도핑을 확인했고요. 로첸코프라는 러시아 반도핑 연구소 소장이 2015년에 미국으로 망명하면서 전무가 드러났어요. 이 2014년 소치 올림픽 때는 예. 또 그 95년도에 러시아에서 법을 통과시켜갖고요. 모든 전화에 감청이 가능한 셋탑박스를 설치해요. 그냥 미국 선수들이 가면서 미국 정부에서 경고를 해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은 그 정보는 러시아에게 그대로 기록될 것이다. 좀 하나로 움직였네요. 그러면 푸틴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정보기관 출신 아니에요. 그렇죠. 예. 다만 이제 푸틴 같은 경우에는요. 전면 보이콧으로 관심이 높아졌는데 전면적으로 보이콧하진 않을 것이다. 개인 자격으로 올림픽에 참가해 경쟁하는 것은 막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 이렇게 밝혔습니다. 푸틴이 예를 들어갖고 전면 보이콧 하겠다 그러면 우리 속담 딱 맞아요. 똥낀 놈이 쓱낸다. 자기가 잘못하고 예. 안현수 선수는 나오겠네 이제 그렇게 되면.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빅토르안. 예. 왜냐하면 이번이 본인의 선수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는 대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선수이면서 지금 플레잉 코치 아닌가요? 그렇죠. 예.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빅토르안 한국에서도 인기 좋아요. 인기 좋습니다. 예, 원래 한국 사람이지 않았나요? 안타깝죠. 그것도 그 파벌 때문에 망명이 아니라 귀화까지 하고. 예. 로첸코프 박사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예. 내부 고발로 살해 위협도 받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특별한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고. 아 미국으로 망명한. 예. 아, 여기도 무시무시합니다. 무서워요. 예, 여기도 우리나라는 이런 거 귀여워요. 우리나라 국정원은 사무실 바꿔놓고 컴퓨터 바꿔놓고 전화기 바꿔놓고. 예. 여기는 이렇게 내부 고발을 하려면 망명을 결심해야 하는 정도니까요. 예. 자, 예루살렘 뛰어넘고 미 군 정보 당국성 김정을 합리적이라 판단한다.
이게 뭔 얘기예요 또? 월스트리트저널이 5일 보도했는데요. 예. 미 정보기관하고 군 당국자들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합리적 행위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론에 근거해서 현재 미국의 대북 접근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럼 푸틴 계속 뻥카라는 거예요? 에드벌로 띄운 거예요? 트럼프요, 트럼프. 아 그렇죠 트럼프 무기 팔아먹으려고? 예. 그 월스트리트저널은 복수의 당국자들 인용해서요. 예. 김 위원장이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북한의 안보와 자신의 권력 장악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미 안보 담당 기관들이 외교를 통해 김 위원장의 행동을 바꿔 전쟁 위협을 낮출 가능성이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김 위원장의 지금 도발은 어느 정도 계획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 아 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예. 아. 그렇게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발언들도 다 알고 있으면서 무기는 좀 팔아먹고 그렇죠. 적당히 팔아먹고 난 다음에 예. 북한과 극적인 대화를 하고 예. 북미 관계 개선하고 예. 그거 우리가 1년 전에 예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엔이 들어가면 마지못해 예. 하는 척. 그렇죠. 예. 우리가 1년 전에 예상한 거 아니야. 아유 우리가 호갱이에요 호갱. 그럼 한중일이 호갱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트럼프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무서운 상사꾼. 예. 예. 다만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미국 및 정보기관 당국자들이 김 위원장이 합리적이라고 해서 그가 잔인하지 않다거나 도발적이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자락을 깔았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하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한겨레21 하호영이었습니다. 예, 저는 광고 듣고 2부 아빠들의 왕수다로 컴백할 겁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아빠들의 왕수다. 아빠의 눈높이에서 아빠들의 시선으로 왕수다를 떨어주실 세 분. 정인설 한국경제신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인설입니다. 예, 여자처럼 한 거 일부러? 네, 너무 팍팍하다고 해서. 자, 손소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현준 만평 작가면서 시사 만평 작가죠? 네. 오,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예. 아니 우리가 잠깐 인트로구단가 어쨌든 네. 우리 틈에서 우리가 남자들끼리 4명이 모이니까 기사 듣기가 좀 팍팍하다. 네? 네. 거칠다. 그래서, 예, 좀 거칠다. 네. 쉽게 얘기해서 밀가루 물 없이 먹는 느낌이 네. 퍽퍽하다. 퍽퍽하다.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럽게. 네. 목소리는 그냥 남자처럼 해도 돼요. 제가 물이 되겠습니다. 계속 여자 같은 거. 아, 자기가 물이 되겠대. 너 대회? 물인설하겠습니다 오늘. 예. 그러니까 설이 녹으면 물 되는데. 그렇네요. 정인설. 네. 정인수를 바꿔. 정인숙은 또 역사적인 인물인데요. 아니, 정인수. 아, 네. 물이 쑥 들어가면 정인수. 좋습니다. 정인술도 괜찮은데. 정인주. 정인수 좋아요. 자, 첫 번째 뉴스. 네. 장시호 법정 구속. 그렇습니다. 장시호 씨가 유죄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예. 법정 구속됐죠. 아, 그 2년 6개월 형이 올라가면서. 그렇습니다. 이게 장시호 씨가 원래 구속이 됐죠. 원래 예. 구속돼서 재판받다가 구속기간이 다 끝나가지고 석방된 상태였습니다. 예. 그래서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 받았는데 사실 집행유예 등을 예상했어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괜히 막 내가 안타깝더라고. 이게 왜냐면 이게 검사가 징역 1년 6월형을 구형했거든요. 예. 예, 뭐 죄가 있다. 하지만 이제 그동안 협조도 잘했고 하니 상당 부분 그걸 감안해서 이제 그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다르게 본 거죠. 재판부도 맞다. 그동안 수사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실체 진실을 밝히는데 큰 기여한 건 맞다. 아하. 하지만 죄가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죄책이 중하다. 좀 큰 죄를 지었다. 또 피해 금액도 이게 사실 장시호 씨가 횡령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스포츠센터. 그렇죠. 네. 그 돈을 받아낸 다음에 그 돈을 개인이 또 횡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그 정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니 협조를 많이 하고 도움도 많이 줬고 또 증거도 제출을 하고 증언도 하고 장시호 씨가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 밝히지 못했을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려를 해줘야 앞으로도 수사에 협조하려는 사람들이 더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습니다. 법원이 요즘 왜 그러죠? 이게 법원도 이런 말을 했어요. 관계자가
검사가 검찰이 좀 봐주려고 한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죄질이 안 좋고 이 혐의를 다 볼 때 징역 10년 이상도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말을 법원 관계자가 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렇다면 현재 비공식적으로 이제 수사에 협조하고 미리 자백을 하고 다른 사람 뭐 이제 범죄 증거도 제출하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미국 드라마들을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받아들이면 뭐 어느 정도 형으로만 뭐 처벌받는다. 뭐 낮춰준다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어느 범죄는 기소 안 하거나. 예, 정식으로 플리 바게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협조를 근데 하면. 우리나라에는 도입 시도가 있긴 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존재하고 있죠. 존재한다고 봐야죠. 많죠. 네, 사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인데. 최종 결국에 공식적으로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검찰은 굉장히 온정적으로 처우를 하려고 했으나 법원에서 사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건 법원이잖아요. 법원이 검사의 구형보다 더 센 형을 선고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굉장히 협조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렇게 세게 형량을 선고해버리면 사실은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뭐 장시호 씨 본인도 본인이겠지만 검찰도 멘붕일 것 같은데요. 완전 멘붕이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제 뭐 정유라 씨가 예. 그동안도 이제 신채진 씨를 밝히는데 그런 도움되는 증언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다 밝히진 않았을 수 있습니다. 집에 막 그런데 괴한도 들어오고 이러는데. 아니 이렇게 봐서 다 밝히고 협조했는데도 어차피 구속되고 이거 법정 구속되고 실형 징역 2년 6월형 이러면 밝히고 싶다가도 아니야. 밝히고 징역 사는 것보다 차라리 끝까지 숨겨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근데 검찰 수사 단계에서 검사들을 하는 말을 믿고 회유를 믿고 거기에 맞는 증언을 많이 하죠. 특히 뇌물죄 같은 경우는 그렇죠. 대부분 준 사람들의 진술에 100% 의존하는 소리기 때문에 근데 이게 법정 단계, 재판 단계에서 진술을 바꿀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플리바게닝이 공식화돼 있지 않으니까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데 장시호 씨는 끝까지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본인이 유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제도 본인이 애 찾으러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머리가 하얘졌다고. 네, 그래서 전혀 생각 못했겠죠. 못했겠죠. 가슴이 짠하긴 한데 어쨌든 근데 법원의 판단도 또 외면할 수가 없어요. 사안이 너무 중대하다. 그렇습니다. 왜냐면요 장시호 씨가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도 했고 또 반성도 하고 또 정말 이거를 누가 어떤 잘못했는지를 밝히기 위한 뭐 태블릿 PC도 제출했어요. 네. 두 번째 태블릿 두 번째, PC죠. 네. 네. 그리고 증언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심지어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최순실 씨에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냐. 라는 그런 그 말을 하고 또 언젠까지 벌어지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보니 이게 앞으로도 이게 과연 장시호 씨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예.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근데 장시호 씨가 사실 잘 따져보면 굉장히 큰 이익을 받습니다. 즉 이제 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만들어서 그거 할 때는 사실 최순실 씨하고 사실 같이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돈을 대기업으로부터 이제 모금을 하고 강요에 의해서 17억 들어왔잖아요 거기에는. 그 다음에 횡령을 했는데 이게 또 수십억 원이에요. 그래서 아니 돈은 17억밖에 없는데 어떻게 네. 수십억을 아니요 횡령을 해줘? 그 전체적인 그런 횡령액 운영하면서 자체는 생기는 네. 수익금들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30억 가까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횡령한 금원에 대해서 이걸 다 속된 말로 이제 이해하기 쉽게 다 잘 토해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제3범죄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 중형 선고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도 법원이 다 고려한 것 같습니다. 배임 횡령도 10억 넘어가게 되면 10년 이상의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피해액을 결국 본인이 그런 그 이익액을 어떻게 해가지고 보전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 판결에 그런 내용이 있죠. 그렇습니다. 사익을 취한 게 너무 중하다.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봐가지고는 굉장히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긴 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장시호 씨의 역할, 그동안 했던 기여, 다른 뭐 재판부도 이렇게 말을 해요. 검사가 구형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다른 관련자들은 다 감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본인만 살기 위해서 발뺌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장시호는 그렇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선처해달라는 그런 그 표현을 했습니다만 검찰이. 네, 구형할 때 예. 법원에서는 그게 인정이 덜 됐거나 안 된 것이죠. 두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저는 그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고 봐요. 네. 얼마 전에 그 김관진, 임관빈 두 사람 구속 적부심으로 석방한 심강렬 네. 형사수석 부장판사. 네. 이런 분들 판단도 존중해야 된다고 우리가 배우거든요. 근데 재판부가 잘못하면
판사가 잘못하면 네. 누가 처벌하나요? 처벌이요? 예. 야단 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예를 이게- 들어서 방송을 잘못하면 네. 떼치떼치 하는 게 PD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 오늘 좀 부드럽게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잘못하면 왜 이렇게 잘못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PD가 갑은 아니고. 네. 이게 아니 근데 누군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심이니까 2심제도 네네. 있고 3심제도 있다. 그렇죠. PD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자리에서. 그렇네요. 네. 그런데 둘다 일어났네요. 저런 일은 없는데 정말 저런 일은 상당히 없는데. 집중하고 무서운데요, 계시네요. 예, 네. 무서워요. 네. 누군가 보고 있다. 우리가 빅브라더 그렇군요. 잘해야겠네요. 그러니까 빅브라더가 우리 관심하고 깔리가 알겠습니다. 감시하고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네요. 네. 쫄았어요. 예. 1심에 불복을 해서 항소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장시호 씨도 항소할 수 있고요. 아니 그 심강렬 부장판사 적부심으로 석방시켜 놓은 건 그건 네. 어떻게 해요? 사실 법적으로는 거기서는 더 이상 땡. 그 단계 이상의 어떤 불복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네. 거죠. 구속절 적부심 석방 불복 신청 이런 거 없잖아요. 이게 없어요. 아, 그것도 1심에서 다시 법정 네. 구속이 될 수 있죠. 아, 뭐 그렇긴 불구속 하죠. 상태에서 네. 재판을 받아서. 그렇긴 한데 증거인멸하고 도주하면 끝나는 거죠. 이제 판결을 선고해서 그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하는 것과 이게 재판 받는 과정에서 구속을 해서 재판하는 거랑 또 차원이 다르기 내용이 때문에 완전 다르죠. 사실은 완전 나중에 그 1심 유죄 판결 선고되고 징역형 선고돼서 법정 구속된다 하더라도 아 그러니까 구속하는 게 맞았다라는 거랑은 또 약간 의미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짧은 거, 긴 거 기준이 뭐죠? 한 바닥에 글자 수 아닌가요? 들어가면 글자 수? 아, 장문 단문 장문, 단문. 야, 그거 참 오래 이조 시대, 조선 시대 얘기 같아요. 장문 단문 네. 아 그렇네요. 네. 곽경경님 정권을 등에 업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장시호 씨가 한 일은 잘못이지만 국정농단 실체를 밝히기 위해 협조했는데 너무 과했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네요. 자, 두 번째 질문. 이렇게 중한 범죄다라고 법원에서 봤으면 그 이후에 이것과 연동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판결에 대해서는 본인들은 대단히 부정적으로 공포감을 느낄 것이고 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국민들은 아, 잘 됐구나 일단 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최순실 씨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약간 떨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날도 추워요 또. 아 그렇네요. 네. 구치소와는 더 춥죠. 생각나 지금 순간적으로 생각만 하면 이게 뼈가 오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아, 그런가요? 내일은 또 영하 8도잖아요. 구치소는 플러스 10. 플러스 10이요? 네. 정말 체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얘기죠. 정말. 금방 오므라드는 거 맞죠? 이렇게? 맞습니다. 예. 별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쪼그라들어. 체험하고 취향 싶지는 기운이? 않네요. 네. 체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번에 진짜 이 양반들이 웬만하면 같이 체험하자고. 싫어요. 네. 가기 싫습니다. 예. 군대에서도 싫었어요. 그거. 아니 면회하고 접견하러 접견실만 가도 예. 하루 종일 몸이 안 좋아요. 한기가 있어요. 정말 아니 느낌이 안 구치소에 좋아요. 오는 순간 네. 온도가 10도가 뚝 떨어진다니까요. 아, 저는 취재하러 오라 그랬는데 안 갔습니다.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요. 구치소의 계절은 몇 계절이 있어요? 봄 여름? 한 여름 겨울? 계절밖에 없는 거 여름 아니에요? 겨울 계절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여름 겨울 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덥거나 춥거나. 예. 아. 여름은요 그 6월서부터 시작해요. 음흠. 5월까지 추워요. 그래? 예, 5월까지 추워요. 진짜로. 아. 그다음 6월서부터 시작해갖고 9월에 끝나요. 10월서부터 겨울이야 또. 아. 이게 냉기가 있어요. 냉기가. 장시호 씨 이번 판결을 통해서 다른 피고인들이 관련자들이 떨 수밖에 없는 게 이번 판결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시호 씨가 최순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기업체에게 이런 그 지원금을 강요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볼 때 함께. 네, 그렇다면 공범이거든요. 앞으로 이제 그 두 피고인에 대해서도 판결이 선고될 텐데 이번 판결과 완전히 다른 배치되는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슬그머니 강요죄로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기업체에 강요했다?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장시호 씨에 대해서는 그 공소 사실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재판에 있어서는 또 강요뿐 아니라 뇌물로도 기소가 됐기 때문에 예. 뇌물 관련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최순실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떨고 있으나 정유라 씨가 제일 떨고 있지 않을까요? 검찰 수사에 같이 협조했는데 네. 장시호 씨도 이렇게 됐는데 정유라는 물론 이익을 취한 게 없지만 아마 상당히 좀 그것도 같이 멘붕이 그러니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정유라를 특혜를 입은 사람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검찰 수사나 제대로 협조를 하면 본인이 빠져나갈 구멍 혹은 뭐 본인이 그 처벌받는 수위를 낮추려고 할 텐데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뭐 집에 괴한도 침입하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압박하는 요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그 사촌 언니 장시호 씨의 모습을 봤을 텐데 어떻게 협조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고 어떤 상황을 겪게 되고 하는 걸 봤을 텐데 그렇게 해 본들 이렇게 법정 구속이 되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 정유라 씨에 대한 관리, 뭐 관리란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분명히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요.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이게 정유라 씨가 최순실 씨의 딸이기 때문에 훨씬 더 핵심에 있어 보이고 뭔가 큰 잘못을 한 것 같잖아요. 따지고 보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법적으로 아니 혜택을 본 게 없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장시호 씨가 이대 들어간 거죠. 이대 훨씬 더, 들어간 거. 네, 그렇죠. 다 이제 그거 반납했잖아요. 네. 부모도 능력이다 그거 얘기한 거예요. 학사농단의 핵심이 있을지는 몰라도 국정농단에는 사실 장시호 씨가 더 핵심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번 판결문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장시호 씨가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위치에 있으면서 이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또 공권력을 이용한 사익을 취했다. 네, 이 영재센터 횡령이 운영하면서 커요, 근데. 횡령이 제가 아까 30억이라고 말씀드렸나요? 괜히 3억으로 정정하겠습니다. 3억. 예. 그래요? 네, 어, 3억으로 정말 정정하겠습니다. 좀 정정해서 깎아주네, 살짝. 다행이네요. 네. 전체 피해 금액이 20억이고 그중에 횡령은 3억 정도로 돼 있죠. 그렇죠. 17억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30억을 그렇습니다. 그럼 장시호 씨한테 돈 갖다 맡기면 일단 돈은 부풀려 주나 이런 생각. 아니 근데 손소 변호사가 워낙에 이렇게 공신력이 있는 사람이라 예. 아, 그런가요? 네. 순간 믿었어요. 저는 아무튼 퍽퍽하네요. 이 장시호 씨 주연의 이 반전 드라마가 정말 전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사실 2심에서 또 어떻게 되고 마지막에 또 어떻게 될지. 어찌됐든 2심에서 우리 그 예측을 해보죠. 2심에서. 그리고 2심의 그 기간도요. 네. 속전속결해요. 아, 그런가요? 빠르긴 하네. 검찰이 지금 항소할 수가 없거든요. 네. 왜냐면 자기들 1년 6월 구형했는데 2년 6월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자신들 구형량보다 높았기 때문에 네. 구형량이 보다 셌기 때문에 항소합니다. 이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장시호 씨 이외에는 항소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검찰은 항소했으므로 쫓아날 수밖에 없는 거고 맞항소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안 해도 그만이지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형량이 더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고 없는 거죠. 내려갈 수가 있는 네. 것이죠. 네, 어떻게 될지는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형이 올라갈 수 없는 것을 불이익 변경 금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이런 걸 좀 알아둬야 돼요. 정말 말 어렵네요. 예. 우리 검경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이게 네. 일본 말이에요 다. 그렇죠. 일본 말이에요. 다 이제 아니 법적 내용은 일본 다 말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네. 용어만 좀 생소할 맞아요. 뿐이죠. 그러니까 좀 쉽게 좀 바꿔주세요. 1심에서 받은 형을 그 구형량을 더 높일 수는 없다요 검찰이. 그렇죠. 1년 6월 구형이에요 그냥. 2심에 가고 생각해보니까 좀 더 나빠요. 3년 이렇게 구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검찰이 처음에 그런 구형했던 거죠. 거 이상을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정확하게 불이익 해보세요. 변경 금지는 뭐냐면요. 지금 장시호 씨가 징역 2년 6월형이 선고됐잖아요. 예. 그런데 피고인은 너무 세니까 낮춰주세요라고 항소하겠죠. 예. 그럼 내려갈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올라갈 수는 없다. 그런데 이제 검사가 더 올려주세요라고 항소를 하면 판사가 올려줄 수가 있는데 2심에서 검사가 항소 안 하고 피고인만 항소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내려갈 수는 2년 6월형이 유지되거나 내려갈 수 있어도 판사가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다. 이번에도 검사가 항소 안 하면 2년 6월보다 올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예측이요? 항소심에서 일단 재판이 좀 빨라질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잘 말씀 어떻게 모르겠어요. 하시냐에 따라서 혹시 변호 의뢰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바빠요 집행유예. 회사가. 잘 돼야죠. 저는 집행유예를 예상합니다. 몇 년에? 몇 년까지 해야지 집행유예하면. 저 숫자 어떻게 맞춰요? 진짜. 숫자는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래요? 예. 징역 2년. 2년에 3년. 2년에 3년. 왜냐하면 벌써 6개월 동안 구속돼 있었어요. 이미 살았어요. 예, 그것도 감안해야 돼요. 예. 그리고 그러면서 이번에 구속됐으니까 또 한 6개월 또 있을 거거든요. 그럼 1년을 삽니다. 이게 포함되는 거거든요. 예. 그것도 감안하지 않을까. 저도 2년에 3년. 2년에 3년. 네. 저는 그럼 또 소수 의견을 해야죠. 예. 실형. 전 1년 6월에 예. 3년. 1년 6월에. 비슷하네요. 올려치진 저희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뭔 의미가 있죠?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아무런 의미 없죠. 영향을 줘요. 네, 왜냐하면 국민들이 네. 이렇게 하면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겠구나. 그 사람들은 다 그거에 대해서 뜻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게 어딘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요. 촛불을 우리가 촛불 든 게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냥 푹 바람 불어서 끄면 되지. 아유, 바람 불면 촛불은 더 일어납니다. 예. 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게 영향이 커요. 그리고 또 그 가장 영향이 있는 방송 아니에요, 이 시간대?
예. 그렇군요. 판사님들이 졸고 있을 시간이 이거 듣고 있지 지금. 듣고 그래요? 있습니까 판사님? 1년 6월에 3년. 자 정유성 기자님 다음 이슈. 네, 유엔 사무차장이죠. 예. 미 국무부 차관부 출신이에요. 그 펠트먼이 이제 5일부터 국무부 차관보 출신이에요. 네, 오바마 정부 때 그렇죠. 그 지금 이제 누구죠? 리용호 예. 북한의 외무성 외무상을 자주 만났어요. 그러니까 친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친분도 리용호 하는구나. 외무상을 만날 거다라고 다들 얘기하고 유엔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왜 들어갔느냐? 지금 북한이 지난달 말에 화성 15형 ICBM을 우린 ICBM 급이라고 하고 미국은 ICBM이다 그냥 이렇게 규정을 한 단정을 지었죠. 미사일을 쐈는데 약간 한반도에 약간의 긴장이 좀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 국무부 차관보까지 한 사람이 들어갔으니까 이것도 북미 대화 아니면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니냐. 혹시나 시진핑의 특사는 못 만나는 거네. 숭타오였죠. 네. 김정은은 못 만났지만 이번에 만나는 거 아니야. 딱 3일 남았습니다. 예. 10일까지거든요. 근데 이제 김정은이 데니스 로드먼을 만났었잖아요. 그렇죠. 로드먼을 만났으니까 펠트먼은 비슷한 머니니까 만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예상이네요. 야. 너무 퍽퍽하다고 하긴 한번 해봤어요. 반응 안 좋네요. 근데 이게 아니 로드먼이 만나고 난 로드맵을 세운다는 거. 나 펠트맨이 농구하는 게 빠르지 않겠어요? 펠트먼 가서 농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 펠트먼이 진짜 농구 잘해요. 아 그래요? 아니요. 나 미치겠다 오늘. 네, 어찌됐든 그게 지금 관심사죠. 김정은을 면담할 수. 근데 뭐 가능성 높지 않다고 봐요. 근데 그래도 현재 지금 약간의 긴장 정국이 좀 더 완화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오늘 또 우리 또 트럼프 대통령께서 또 한번 큰 발언을 해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관심이 이 또 한반도에서 중동으로 또 가면서 그렇죠. 이게 또 약간의 좀 이렇게 긴장됐던 게 또 다시 어떤 화해 무드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항상 뭐 트럼프 대표적인 수법이 당근 채찍 다 가지고 있어요. 아주 세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또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아주 재미있는 기사를 쏟아냈잖아요. 일부에서 안 들으셨어요? 오시면서? 네. 뭐라 그러냐면 미 군 정보 당국에선 김정은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미국이 잘 알고 있고 이러한 기조 위에서 정책과 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래서 내가 물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트럼프는 에드벌론 뛰어갖고 괜히 공포 조성하고 무기 팔아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진짜. 엄청난 장사꾼이다. 이번에 예루살렘 발언도 저는 그렇게 계산된 그렇죠. 발언이라고 생각을 비즈니스죠. 해요. 예. 아니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또 관심을 다시 또 빼앗긴 관심을 끌어오기 위해서 아니죠. 도발하고 이제 그러진 대화죠. 않나요? 이제 대화죠. 아 그런가요? 대화 그 대화의 예고예요. 바로 저는 대화로 가지고 갈 것 같지 않고요. 계속 밀당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도 밀당하기 위해서 잠시 쉬죠. 미래네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주의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아빠들의 왕수다. 정인설 한국경제신문 기자님, 호선소 변호사님, 고현준 시사만평 작가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펠트먼 방북 뉴스 간단히 정리하시고요. 펠트먼. 지금 이제 10일까지 있는데요. 이미 이제 외무부 부상인 박명국 부상을 만났고 예. 주북 러시아 대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리용호 외무상과 김정은 위원장이 될 것 같고요. 북한이 화성 15형을 11월 30일에 쐈어요. 예. 그 다음 29일. 29일에 쐈죠. 예. 29일에 쏘고 그 다음 날 제가 그때 일본에 있어가지고 잠깐 놓쳤네요. 그 다음 날 펠트먼에게 초청장을 보냈다는 거죠. 이게 뭐 은근한 깔때기 일본에 있는 거 누구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일본 상공을 날아가면 제가 그 미사를 보려고 했는데 네, 안 보여요? 배타적 경제소에 떨어져가지고 못 봤죠 이번에는. 고각발사기 그래도 때문에. 정인설 기자의 눈 같으면 다 봤을 텐데 그걸. 봤는데 저는 그때 제가 주일 미군 기지에 있었어요. 사실. 아 그래요? 네. 취재 출장이에요. 오키나와에 있는 후텐마 기지와 이런 데 갔었죠. 국방부 출입이에요 지금? 그렇죠. 제가 지금 국방부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보면 다 이제 많은 분들은 어떤 위협과 긴장을 보지만 저는 다 이게 일로 좀 보이는 거죠. 아니 국방부에서 취재할 때는 헬기 타고 가요? 아니요, 그냥 일반 민항기 타고 갑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봐요? 그러면은 이게 일정 정도 밀당을 하면서 어쨌든 대화 분위기로
언젠간 대화를 할 텐데요. 예. 서로 유리한 상황에서 대화를 하려고 이런 걸 하는 근데 거죠. 미국의 외교관이 간 게 아니라 유엔의 사무처장이 간 예. 거잖아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유엔사 후반기지라고 있어요. 유엔사 후반기지. 유엔이 가지고 이게 유엔 건가요? 미국 거죠. 미국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엔은 미국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일반적인 유엔 회원국들을 운영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미군이 직접 나서기 전에 유엔이 가서 먼저 하는 게 서로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그렇죠. 있는 거죠. 미국의 통제권에 있지만 그래도 제3의 인물이 가서 왜냐면 미국 직접 들어가게 되면 감정 격화가 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 펠트만 다음에 제일 좋은 게 사무총장이 가는 거죠. 반기문 사무총장도 원래 전 사무총장도 가려고 했다가 좌절이 됐었죠. 이번이 유엔 사무처장이 간 게 6년 만인가 그래요. 2011년에 갔다가 2017년 6년 만에 갔으니까 그래도 상당히 오랜만에 갔으니까 뭔가 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겠나 하고 기대를 하는 거죠. 오랜만에 펠트만 이분이 오랜만에 가고 평양 그 변화된 걸 보고 깜짝 놀랄 거예요. 어떻게 변해요? 평양이요? 예. 가끔씩 그 사진 올라오잖아요. 해외 그 대사관들 통해서. 그 전에 가본 사람이 어이구 이게 변했구나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지금 그냥 가도요. 완전히. 그러면 이게 진짜 평양 맞아? 서울로 찍어오는 거 아니야? 아, 과학적으로 발전했다고요? 김정은 체제 이후에 북한은 평양과 비평양으로 나뉘어요. 평양은 꽤나 좋아졌고 나머지는 더 힘들어졌고 그런 상황이죠. 얼마 전에 한 6개월, 10개월쯤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평양 과학자 거래 커피값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얼마예요? 5천 원이요. 한 잔에요? 예. 한 잔에 5,000원이요? 예. 스테이크 값은요. 3만 원? 5만 원? 7만 원이요. 7만 원. 예, 오. 우리 한 서로- 끼예요? 예. 그래서 여기가 평양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거기 들어가 있는 외신 기자들에게 여기 어딥니까 물으면 서울과 똑같은 생활 수준을 하고 있다. 야, 그거 외국인 가격 아닙니까? 평양에 아주 잘 사는 지역을 이제 예를 든 거예요. 평양 과학자 거리. 류경거리 뭐 이런 데가 좋은 데인가요? 과학자 거리. 과학자 거리? 과학자 빌딩 있는 유경거리인가요, 저기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국방부 출입이라 지금. 예. 저는 한국만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 미리 그래서 말씀드리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런 기사를 많이 쏟아냈는데 이번에 김정은이 지극히 정상이다라고 하는 것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했더라고요. 합리적인 사람이다. 합리적이다는 합리적이지 사실 않고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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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이다면은 같이 중립적이지만 합리적이라고 건 좀 긍정적인 우호적이에요. 평가일 수 예. 있겠네요. 생각보다 그렇다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보다. 생각하지 그러면서 않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또 그랬어요. 그렇다고 잔혹하지 않고 네. 무자비하지 않고 이런 네. 뜻은 아니다. 아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2달 남 평창 러시아 악재 비상? 네. 오호. 이건 뭐 일부에서도 다뤘던 뉴스이긴 한데 예. 그 평창 올림픽 흥행에 있어서 일단 빨간불이 켜졌다. 뭐 이런 평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나라로서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이 IOC의 그 징계로 인해서 불가능해졌고, 다만 이제 푸틴 대통령이 개인 선수들이 그 경쟁을 위해서 자격하는 것, 참가하는 것은 막지 않겠다. 예.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오늘 아침에 벌어졌던 일이고 그 몇몇 유명 선수들은 뭐 개인 자격으로 참가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한 선수들도 있고요. 아직까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선수들도 있는데 빅토르아는 빅토르아는 참가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한국에 들어와 와 있던, 있고 예. 지금 훈련 중인데 그 아시는 것처럼 토리노에서 3관왕 했다가 부상으로 밴쿠버 못 갔다가 그 이후에 소치에서 다시 3관왕으로 부활을 했죠. 그 사이에 국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현수에서 빅토르안이 된 이후에 본인이 선수로서 겪을 수 있는 마지막 올림픽이고 그리고 이곳이 평창이 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빅토르안한테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여러 그 올림픽이기 때문에 네. 참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메드베데바라고 그 러시아 피겨의 거의 뭐 그 우리로 치면 김연아 선수급 되는 김연아 이후에 최고의 기량 그 선수라고 여자예요? 불리는 맞습니다. 예. 이 선수가 메드베데바 그 왜 남자 이름이지? 그 남자면 메드베네프? 네. 무슨 기준입니까? 프레지네. 아니 프로 끝나고 남자는 아니, 그럴 수도 여자는 있죠. 바로 끝나요. 아니 아닌가? 메드베데틴? 아니 푸틴. 메드베데프 예전에 러시아 대통령인가 부통령 있지 않았나요? 지금 예. 총리. 예. 아 그런가요? 예. 메드베데프? 아, 메드베데틴. 지금 맞아요. 메드베데프가 총리 맞아요. 예. 왜냐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푸틴 같은 경우는 푸틴은- 소수민족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아주 소수민족이에요. 소수민족 출신이에요. 어떤 민족이요? 그건 모르죠. 아 그 소수민족.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실 예. 치가 맞아 치. 푸틴 이렇게 끝나는 이름이 잘 없어요. 예.
푸틴이 성인가요? 이름인가요? 그건 잘 몰라요.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르. 푸틴 아니에요? 블라디미르 푸틴은 승이네. 성. 승. 그러니까 성이 진짜 특이하다. 승질내지 마시고요. 아무튼 이 메드베데바 선수는 그 IOC 위원회가 열릴 때 직접 참가를 했던 선수예요. 그리고 예. 러시아 깃발이 없이는 자기는 참가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내고 그 다음 날 푸틴이 그래도 개인적으로 참가하고자 한다면 보내주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태도를 보이지는 아직 입장 발표가 없는데 이런 게 뭐냐면요. 러시아가 알다시피 그 동계 스포츠에서는 굉장히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지금 말했던 뭐 피겨라든지 그리고 아이스하키도 거의 세계 1, 2위 다투는 근데 아이스하키 팀은 어떻게 와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그 각 스포츠마다 연맹이 있잖아요. 예. 뭐 아이스하키 연맹 아하. 이런 곳에서 등록이 된 그 선수단으로 오는 것이고 그 러시아 선수로서 금메달을 따면 러시아 깃발이 올라가고 러시아 국가가 울려야 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올림픽기가 올라가고 올림픽 찬가가 울리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해요. 괜찮네요. 뭐 그래서 이 올림픽 정신이라는 걸 따졌을 때 이 예. 국가 간의 경쟁으로 보지 않고 선수들의 참가에 의의를 두고 있는 것이 올림픽 정신이라고 봤을 때는 이 제도와 이 징계 내용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88년도에 서울올림픽을 했었잖아요. 그때도 소련이 참가를 안 했거든요. 예. 그 러시아가 또 평창에도 안 온다라는 건 뭐 이렇게 겹치나 뭐 이런 생각들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엔 못 오는 거죠. 못 오는 거죠. 네. 2014년 뭐 아시다시피 그 소치 동계올림픽 자국에서 개최를 할 때 예. 국가에서 주도한 네, 그 도핑 조작이 있었고 1000명의 혜택을 받다고요? 네, 그 우리나라 국정원하고 좀 친해요. 제도 보면. 그뭐 이렇게 국가적으로 조작을 했다고는 하는데 그 수법이라는 게 굉장히 좀 웃겼잖아요. 예. 벽에 구멍 뚫어가지고 그 소변 샘플을 막 바꿔가면서 예. 그렇게 이제 뭐 괜찮은 소변들만 집어넣어서 도핑에 안 걸리게 한 다음에 실제 약물을 투입한 선수들은 경기에 뛰어서 좋은 성과들을 냈었고 그 선수들이 지금 계속해서 메달이 박탈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러시아 선수들은 그게 약물인지 모르고 먹었다는 거잖아요. 있었다는 칵테일, 거죠. 기공 부인 칵테일, 뭐 아무튼 뭐라 그러죠? 예, 그들에게는 우리로 치면 뭐야 이거 음료수하고 홍삼이야 정도로 네. 음료수하고 그 뭐죠 그 약물하고 섞어가지고 칵테일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새로 나온 그 활력소 있잖아요. 네. 제가 즐겨 먹는 봉삼. 네, 봉삼. 그 봉삼이 안 들어. 아무튼 이 그 나라 귀부인 칵테일. 그러니까 나라 차원에서 이렇게 뭔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핑을 조작했다는 게 충격이었는데 기눈에 충격이죠. 예. 아니 나라 차원에서 국정원 차원에서 수사 들어가니까 사무실 사무실 조작하는 옮기고. 나라도 있어요. 러시아에서는 우리나라 보고 충격이라고 하네요. 그 연방보안국이죠. FSB? 예, 여기랑 네. 우리 국정원이랑 제가 봤을 때 수준이 비슷하다. 뭐 예전에 KGB였던 사람들 다 그러고 간 거 아닌가요? 예. 예. 뭐 푸틴도 KGB 출신 아닙니까? 네. 예전 독일도 이런 일을 했었죠. 비슷하게. 아무튼 그 정보기관이 발달하면서 이상한 쪽으로 발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평창 올림픽을 바라보는 많은 분들의 그 시선이 달라지고 있을 테고 그리고 러시아의 그 스타 플레이어들을 못 본다라는 그 약간의 어떤 아쉬움도 안타까움. 있을 텐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요. 이 평창 올림픽을 개최하는 우리 예. 특히 그 지역에 있는 숙박업체의 바가지 요금입니다.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여기 이거 진짜 난리 났습니다. 이거는요 도핑보다 더 심각해요. 이거 심각해요. 그 뭐 보도 보면 하룻밤에 뭐 178만 원짜리 숙박업소가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제가 직접 경험한 바로는 60만 원까지는 있어요. 1박에 그 올림픽 기간 2월 9일이 개막이잖아요. 그리고 예. 25일이 폐막이고 그 사이에 설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전체 가족들이 움직일 수 있는 어찌 보면 축제가 될 수 있는 시간대인데 이게 되게 그 지역적 특성상 평창, 정선 뭐 요렇게 그 어찌 보면 숙박 시설이 좀 부족한 공간에서 올림픽이 치러지고 있고 보충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곳에 계신 분들은 이번 한 번으로 그 특수를 누리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약을 개인적으로 하면 잘 안 받아줍니다. 그래요? 네, 단체로 하거나 장기로 하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그래서 지금도 값은 비싸지만
공실이 많이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수 엑스포 때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막 20만 원씩 막 불렀었어요. 근데 실제 엑스포 기간 되니까 당일로 됐어요? 가서 7만 원짜리 방을 얻어서 잤거든요. 10만 원짜리 방. 그러니까 그 업주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가격만 뻥튀기 해놓고 실제 방은 비어 있었던 거예요. 호가만 그렇게 잔뜩 네. 올려놓고 방은 비어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그 대부분의 시민들 반응 뭐 특히 이런 게 기사가 뜨고 나면 댓글들 달리잖아요. 아이디어가 막 나오죠. 네, KTX가 생겼는데 당일치기로 가서 그 경기 즐기고 저녁에 집에 와서 하이라이트 같은 거 TV로 보면서 치맥을 즐겨도 그 가격보다 싸게 갈 수 있겠다. 아니 그것도 꼭 관광버스에서 이게 되네요. 뭐냐면 KTX 말고 저녁에 그 놓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새벽 1시, 2시에 술 한잔 먹고 그 지역에서 그 관광버스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정상가로. 아이디어네요. 그러면 얼마 하실 거예요? 겨울에는요. 관광버스들이 통통 놀아요. 아, 그런가요? 여행철이 아니니까. 이번에 도로도 되게 잘 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울에 오는데 1시간 반, 2시간이 와요. 아, 그렇게 다 뚫렸어요, 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뚫렸고요. 그럼요. 제2영동고속도로 예. 뚫렸고. 그래서 이 방송 듣는 강원도 숙박업소 이분들 비싸게 받을 수가 없어요.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일부 자영업자들인 숙박업자들 같은 경우는 가격을 낮췄어요. 낮추고 그리고 이제 뭐 강릉시나 강원도의 어떤 그 차원에서도 이거 지금 자정 노력들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게 눈앞의 이익, 견물생심이라고 눈앞의 이익을 지금 포기 못하는 몇몇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올림픽 흥행에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저희 그 취재팀들도요. 그 IBC라고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국제방송센터가 만들어지는데 그 숙소가 확보가 돼야지 또 취재를 하러 다니고 할 텐데 외국에 있는 취재진들에게 우선적으로 막 지금 그들도 지금 방을 구한다고 난리가 났대요. 근데 저희도 뭐 예를 들면 스포츠팀에서 가서 취재하시는 분들이 뭐 고정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고 각 프로그램을 위해서 그 접근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방이 없어서 지금 원주로 뭐 양양으로 지금 막 다 돌아다니고 알아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거는 지금 심각하게 당면한 문제다. 이건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행 가는 사람들은 진짜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새벽 1-2시에 출발할 것도 없어요. 경기 끝나고 소주 한 잔씩 딱 먹고 11시쯤 버스 타는 거야, 관광버스를. 그럼 그때 하이라이트를 또 차 안에서 보여줘요. 그렇죠. 그럼 막 또 응원하면서 오는 거야. 그래갖고 이 관광버스 회사들을 컨소시엄을 묶어갖고 그거 할 거니까 빨리 가격 딱 낮추세요. 갑자기 일이 커졌네요. 아니 왜냐하면 이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열차로 타고 와도 되고 버스를 타고 와도 되고 그때는 또 이게 아마 한 새벽 2-3시까지 운영이 될 거예요. 일반 버스도. 특별운송. 그래서 비싸게 받지 마요. 경기가 끝나는 시간이 뭐 야간에 경기가 있다고 해도 한 10시 전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인근에서 숙박을 하고 다음 경기 보고 뭐 이럴 수 있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교통수단만 뭐 원활하다면 서울권은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충분히 그리고 요즘 그 고속버스 좋잖아요. 그럼요. 거의 누워서 가는 그 프리미엄 버스도 우등. 있는데 그리고 이 경상도 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좋고 충청도 전라도 쪽으로 도로가 다 좋아요. 지금. 다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타임즈가 미국의 시사중간지죠. 타임이 이제 올해 인물 매년 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여기서 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항상 이 전통과 역사를 자랑해서 많이 주목을 받고요. 이거 따라서 다른 데서도 많이 정해요. 그런데 그렇죠. 이보다는 타임이 정하는 게 많이 이슈를 받는데 이번에는 그 10명의 후보가 올랐어요. 10명 후보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 주석 뭐 등등이었는데 의외로 이번에는 이런 사람이 개인이 아니라 미투라는 일종의 어떤 사회 캠페인이 정해졌고 거기에 등장했던 용기 있는 여성. 미투는 무슨 말이냐? 성추행. 그렇습니다. 성추행. 나도 당했다. 피해자다. 나도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용기 있게 얘기하고 고백한 여성들을 올해 인물로 정했죠. 그래서 뭐 의미 있네요. 우리가 여기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했었잖아요. 하비 와인스틴 영화 제작자를 비롯해서 뭐 배우 케빈 스페이시 다 이게 너도 했다. 이건 유튜브죠. 아까 우리도 얘기했던 뭐 알프랑켄 미 상원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인정하고 사과하고 뭐 아직까지도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걸 얘기하기까지 얼마나 사실 쉽지 않잖아요. 여성으로서.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성범죄 피해자들이 본인 입으로 고백하는 거는
진짜 이건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더 압박이나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범죄 피해 여성들도 그걸 알리지 않는 게 법정에서 또 한 번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찰 수사 받으면서 한 번 당하고 법정에서 또 한 번 당하고 또 인터넷으로 또 당하고. 그렇습니다. 예. 2중, 3중, 원래 2차 피해가 있죠. 성범죄자들 정보 공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피해 입으신 분들이 이게 알리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그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입는 데미지는 훨씬 더 크다고 해요. 트라우마도 생기고. 그리고 또 성폭행, 성폭력 피해자를 오히려 좀 유발한 거 아니냐. 그런 인식. 행실이 올바랐으면 이런 일을 당하겠느냐라고 보는 그런 예전식 사고 방식이 아직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샵 1035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방송하다 웃은 이유가 어떤 분이 문자를 보냈어요. 조금 아까. 봉도사님, 정치쇼 핸드폰으로 들으려면 배터리 소모가 큽니다. 유튜브 바로 올려주라고 가끔 노는 PD에게 전해주세요. 오늘 상당히 PD님들께 공격적이시네요. 그래? PD 순환사예요? 네. 아니, 이렇게 온 거 이거 보세요. 여기 증거 그대로. 네네. 가끔 노는 PD에게 전해주세요. 분명하죠. 가끔 노는 PD가 누굽니까? 모르겠어요. 자, 전화번호 공개할게요. 끝번호 1999님. 1999. 예.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바로 올려달라. 이거 좋은 아이디어 아니에요? 유튜브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페북으로 나가요. 페북이에요? 페북도 안 나가나? 뭐 우리하고 소통을 끊었어 이제 밖에서. 대답을 안. 나가고 있다는데요? 유튜브로 나가고 있어요? 페북으로 나가고 있대요. 예. 이번에 그래 올해 인물 얘기를 할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도 올해 인물로 뽑혔다가 작년에 대통령 당선이 됐으니까요. 2연패를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미투 캠페인에 밀려서 2위였고요. 김정은 위원장도 될 것 같았는데 5위였어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3위였습니다. 근데 정치쇼는 몇 위였어요? 정치쇼는 저희 마음속에는 1위로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미국 사람들이 한국말 잘 많이 못해서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자, 12월에 연차 소진 무슨 얘기죠? 직장인들이라면 이거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연차, 그러니까 1년간 써야 되는 휴가 일수죠. 근데 이게 보통 한 15일 정도 되나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 우리나라 평균 내보면 물론 한 2년 전쯤 통계이긴 합니다만 15일 중에 8일 쓰면 잘 쓰는 거래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 그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돈을 받나요? 그러니까 그 연차수당이라는 걸 받게끔 벌써 한 십몇 년 전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 일종의 꼼수로 어찌 보면 비용 절감의 꼼수로 이 연차 촉진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들 경험하시겠지만 내가 연차를 쓰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처럼 인식되어 있는 우리들의 그 기업 문화나 근무 문화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게 되고 법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말이 되기 전 6개월 전에 그 연차를 소진하라는 통보를 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쓰지 않았을 때는 그 유급 휴가로 바꿔서 수당을 안 줘도 되는 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이 악용이 돼서 오히려 사람들은 휴가를 못 쓰고 회사 차원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고 일은 더 시켜먹고 이런 식의 악용이 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인데요. 61조. 이게 한 15년쯤 전에 생겼습니다. 15년 됐어요 벌써? 이 제도가 생겼는데 이게 사실은 휴가를 정말 잘 떠나라. 정말 연차 휴가를 다 활용해서 휴식도 하고 재충전해서 근로할 때 열심히 일해서 생산성 높이자라고 한 건데 이게 현재 지금까지 1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에서는 악용만 되고 있는 거죠. 공무원 조직에서는 조금 이제 정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대통령이 일단 가니까 연차를 네, 그렇죠. 근데 청와대 그 공무원들도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다고 그래요. 이거 가긴 가야 되는데 일은 많고 일은 어떡하냐. 나가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엔 쓰라고 하니까 쓰는데 집에 가서 휴가지 가서 일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은 많이 바뀌어서 대기업들도 연차 수당을 주지 않게 해서 많이 소진하게 하고 그 연차를 많이 못 쓰는 직원들이 있는 그 부서장 같은 경우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도 해요. 저희 SBS에 있는 그 정규직 그 직원들을 보면요, 이 연차를 쓰기 위한 갖가지 노력들을 대단히 합니다. 좋은 현상 아니에요?
그렇죠. 일할 때 노력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아 거의 관리자 마인드인데요. 아, 농담이고요. 제가 아는 농담도 그런 얘기하면 노조에서 이제 출연 금지시켜요. 아 그래요? 그러면 출연 금지 청원하면 끝나요 여기. 뭐 쫄지 마세요. 괜찮아요. 뭐 저는 계속 출연할 거예요. 365일 24시간 구직 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노조에서 또 하는 또 우리 PD들이 무슨 얘기냐 이렇게 훌륭한 패널을 우리 출연시키겠다. 감사합니다. 당신들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네. 지금 어안이 벙벙해지네요. 아무튼 제가 봤던 그 여러 가지 것들은 연차도 있고 뭐 그 근무하면서 생기는 뭐 대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챙기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는 아나운서들은 서로가 서로를 챙겨줍니다. 챙겨주기 아름다운 문화네. 챙긴다는 게 뭐예요? 너 연차 써라. 휴가 안 갔다고 얘기해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달이 알려주고 뭐 적어도 분기마다 알려주고 서로가 서로를 체크해주면서 그러니까 여유 있을 때 쉴 수 있다라는 거는 뭐 굉장히 뭐 사실은 이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바쁘고 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먼저 챙겨라. 그렇지. 약간 아니 그럼 저거하듯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4명이 한 부서 직장이에요. 근데 네. 야 내일 우리 별로 일 없잖아. 너 연차 안 썼잖아 지난달. 네. 내일 뭐 있으면 우리끼리 할 테니까 그 쓰고 와. 그리고 쓰게 하는 거예요. 빼놓고 회식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내일 회식이에요. 오늘 분위기가 좀 살벌한데. 아니 기자님 휴가 잘 다녀오세요. 언론사에서도 기자님들도 휴가 다 쓰세요. 다는 못 쓰죠. 사실. 알겠습니다. 자, 황도아님, 저희 회사는 빨간 날을 연차로 대체하는 상황이네요. 남는 연차가 없어요. 매출이 500억이 넘는데. 빨간 날을 연차로 대체하는 이거 뭐예요? 휴일날 쉬는 이건 건데. 불법 아닌가요? 이거 노동자들의 피를 뽑는 건데요. 아니, 이거 불법에 이런 거 다 신고하면 돼요. 황혜리, 돈 안 줘요. 휴가는 내고 일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 휴가 가서 일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거. 휴가는 내고 일하라고 하죠. 아니, 휴가는 내고 너 휴가 썼다 치고 일하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서류상으로는 휴가로 예. 처리하고. 휴가 내고 출근한다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러면 저런 데 많아요. 김혜숙님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본부장이 저를 불러서 연차 안 쓴다며 눈치 엄청 주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연차를 쓰려고 업무 정리를 싹 하면 쓴다고 난리 쳤고요. 이건 조울증이에요. 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조두순 청원 네, 답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조국 민정수석이 이제 SNS 11시 라이브를 50분 통해서 입니다. 예. 말을 했는데요. 어렵다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청원이 재심, 재판을 다시 열어가지고 형량을 더 높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사실 이미 확정된 재판이기 때문에 다시 재판을 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그리고 예. 또 그러면 곧 석박되는데 그 불안해서 어떻게 사느냐라고 예. 했는데 여러 가지 조치, 현재 있는 조치들을 취하려고 한다. 잘 유지하겠다, 시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예. 이야기했고요. 물론 주치감경? 네, 불안한 마음 갖고 계신 거 다 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으로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주치감경 이거는 뭐냐면 술 먹고 범죄 저질렀으면 떴는데 이걸 왜 형량을 감경해 주냐라고 하는 건데요. 예. 이거는 심신장애이기 때문에 술 먹으면 감경해 준다는 규정은 없다라는 예. 해명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법적인 그런 그 풀이들을 해줬었죠. 알겠습니다. 자, 김현경님, 포근도사님 뒤에 포스터 사진 멋져요. 땡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12시, 12월 15일에 하는 공개방송 포스터입니다. 자, 오후 2시, 12월 15일 오후 2시 문자 샵 1035 정치쇼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4부 전 작가의 시선. 자, 작가의 날카로운 남다른 관점으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는 시간. 전용 작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특별한 시선의 소유자. 오늘 굉장히 에너지가 그냥 발흥을 하네요. 예, 발흥을 해요. 네. 평창 얘기하다가. 그렇죠. 자, 오늘 시선은 어디에 꽂히셨습니까?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실검에도 순위가 2등 뭐 이 정도 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네, 예루살렘 문제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발등에 떨어진 평창이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북한 그런데요. 미사일 때문에. 그렇죠. 이게 북한 미사일하고도 궁극적으로는 트럼프라는 사람을 우리가 진짜 이 사람 하면서 다시 한번 예. 체크를 해야 돼. 그런 거를 아주 보여주는 이슈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인정? 트럼프가? 네. 이거 뭐 트럼프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트럼프가 이게? 인정하는 거는 아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미국의 입장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이 지금 세계에서의 이 중국하고 G2하고 하지만 중국이 미국을
업기도 어렵고 미국과 동렬에 서기도 어려운 아주 냉정한 상황이죠. 근데 이제 미국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즉 미국의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는 거는 예루살렘의 소유지는 결국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원래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성지인 동시에 이슬람의 성지, 예. 또한 유대교의 성지예요. 그래서 세계 종교가 아주 각축을 벌이면서 이제까지는 뭐 교황도 얘기했지만 모든 종교의 공유지로서 놔뒀던 거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종교의 공유지. 그렇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말하자면 두 개의 수도로서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이 종교적 수도로서 미국은 팔짱 딱 끼고 아이 그래 해보라고. 그리고 물론 미국은 그동안에 이스라엘과는 매우 가까운 친이스라엘 정책을 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정은 안 했어요. 하지만 이 공유지, 수도, 정치적 수도로서의 공유지에 대해서도 사인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딜레이를 한 거예요. 모든 역대 묵시적으로만 쭉 있었던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죽어 있는 수도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드디어 트럼프가 오늘 이제 선언을 한 거죠. 이스라엘에다가 미국의 이 대사관을 옮기겠다. 이건 뭘 뜻하냐면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거를 만천하에 공식 선언한 거예요. 오로지 미국만이. 1969년도에 이스라엘을 건국을 하면서 예루살렘이 우리의 수도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그렇죠. 네. 그냥 타국에서 인정을 안 했던 거 아니에요? 인정할 수도 없었죠. 할 수도 없고. 예,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땅이라는 게 이 유대교의 그 수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주장하기를 그 옛날에 이제 성경에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그 꿀과 뭐 벌꿀이 흐르던 바로 그 땅인 거죠. 예. 하지만은 기원 전의 얘기예요. 그리고 기원 후에는 계속해서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럼 팔레스타인들이 몇천 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저거 원래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이었어. 이러면서 이제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은 워낙에 이 유대인들의 파워가 셌고 그런 점에서 팔레스타인들이 그 힘의 논리 그다음에 전 세계의 어떤 기독교, 유대교의 파워에 상당히 억울하게 좀 현재 살고 있고 또 그런 점에서 전쟁까지 치른 거는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건 제 생각입니다. 뭐 다른 분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팔레스타인들이 너무 황당하고 또 고통도 많이 치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제사회가 반발하고 있고 교황도 우려를 표명했는데 트럼프는 네. 왜 중동의 영린을 건드렸나?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이 분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개가 그런데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뭐 러시아 스캔들을 뭐 덮기 위한 물타기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트럼프는 주류 세력입니다. 이른바 미국에서의 와습이라고 하는 그렇지만은 미국의 와습이라는 건 뭐 백인에다가 뭐 앵글로색슨에다가 그다음에 기독교를 믿는 이제 이 주류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미국의 와습이라는 주류에는 이 주류로 변신한 유대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미국의 뭐 도리스 데이라는 이제 배우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로커드슨 다 미국식 이름이잖아요. 예. 하지만 그 사람들의 전 이름들을 보면 다 유대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부모들은 물론 이제 키파라고 해갖고 이렇게 이 까만 모자 쓰는 아주 종교를 사수하는 이 골수 이 종교적 유대인도 있지만은 그것을 벗어나서 세속적 유대인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라는 그 말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은 자신들의 정체성은 뿌리 속에서 가슴 속에서 이걸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와습 속에서의 그 주류를 이루는 유대인 파워에 대해서 트럼프는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선언도 했었고 공약으로서요. 대통령 전에. 그래서 그거를 지키는 동시에 난 이렇게 약속을 지키잖아. 이러면서 자신들의 친구들, 자신들을 후원해주는 어마어마한 부자들에 대해서 확실한 응답을 한 거다. 이것이 이제 국내적인 이슈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도 미국이란 나라가 더 이상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미국이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가지 않겠다는 거죠. 철저하게 Great America Again. 우리는 미국의 이슈에 천착해서 우리의 말하자면은 국내적인 시선으로 국제적인 시선을 보겠다 이런 거예요.
세 번째는 가장 이게 많은 사람들은 이쪽으로 분석을 하고 있지만은 또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트럼프 특유의 왜 몰아치기, 뭐 엉뚱한 카드를 갖고 허를 딱 찔러가지고 그래 어떡할 거야 이렇게 나오는 말하자면 대팔레스타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사실은 이제 방치되거나 또는 정체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트럼프가 참 트럼프답게 해결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쿠시노. 네. 마사이 쿠시노도 유태인이에요? 그럼요. 오. 지금 우리가 유태인을 이렇게 보면은 어마어마해요. 지그문트 프로이드라든가 알버트 아인슈타인, 주구지 소로스, 칼 마르크스, 그러네요. 그다음에 스티븐 스필버그, 그다음에 미국의 이 법률, 의료, 그다음에 과학, 문화, 금융 이거는 다 유대인들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인구가 3억 5천이죠. 근데 이 3억 5천만 명이라는 건 참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데 선진국 중에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느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죠. 없어요. 예. 그만큼 미국에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서 수많은 그린카드를 얻고자 하는 희망 미국인들이 미국에 몰려들어서 이민으로 이렇게 불린 건데 3억 5천만 가운데에서 유대인은 공식적으로는 2%밖에 안 돼요. 700만 명. 그러나 이 700만 명이 미국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언론, 병원, 과학, 예술, 특히 대중예술 분야에 있어서 나탈리 포트만이라든가 또 절세 미녀로 불렸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든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예술 쪽에 아이작스탄 같은 사람들도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정경화 씨나 김용욱 씨가 굉장히 고전을 했던 게 아이작스탄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다 유대인들 아티스트만 끌어주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저기 이게 뭐 방송에서 공정성을 잃을지 모르지만 좀 지독한 데가 있죠. 뭐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도 그렇죠. 거기 뭐 그 유대인들의 그 세상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미국 사회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베니스의 상인에서도 보면은 셔일록이 유대인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인에 대한 반유대주의가 있었고 또 그러나 유대인들은 순환을 통해서 더 우수해진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홀로코스트 예. 즉 말하자면 2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나치즘의, 네. 반유대 정신이 유럽을 그냥 몰아쳤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이제 그렇다고 해갖고 홀로코스트에 600만 명이 희생된 유대인의 예. 비극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을 너무 했다 뭐 이런 걸로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그들의 그 율법, 우리도 탈무드라고 예. 아는데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율법화되고 그래서 조약을 따지는 거라든가 뭐 분석을 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대요. 그래서 이제 법조 뭐 이런 노벨상 수상자 중에 유대인이 많은 거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은 확실하게 자신들의 핏줄을 아주 그 보호하는데 아주 예. 굉장히 집착이 커요. 그래서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한국인이다. 그 아이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엄마가 모계를 유태인이고 쫓아내. 아버지가 예. 한국인이면 걔는 유태인의 정통입니다. 엄마를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볼 때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예. 거기에 대한 가설이 있긴 하지만 엄마가 확실하잖아요. 아버지는 이제 애를 낳았을 때 얘가 내 아들인지 내 그런 느낌이 딸인지 있어요. 예. 이거 의심하잖아요. 예. 그 인류사에서의 모든 의심이 거기서 비롯됐는데 그렇지만은 엄마는 확실하죠. 딱 고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 그리고 또 그러네. 어머니들의 유대식 교육.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그 교육 서적을 보면 뭐 유태인 엄마처럼 질문해라 이런 책도 어마어마하죠. 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엄마들 너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왔어? 뭐 이렇게 물어본다 예. 이거예요. 그럼 유대인 엄마는 오늘 너는 어떤 질문을 선생님에게 했니?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수한 민족인 것. 또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이 금융이라든가 이 아주 고급스러운 상거래에서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뉴욕에 가보면 47번가가 다이아몬드 스트리트라고 하는데 예. 거기가 주이시 스트리트라고도 불려요. 아. 왜냐하면은 하도 이제 뭐 이 생명의 위협도 있고 제2차 세계연도 겪고 그러기 때문에 금방 갖고서 튈 수 있는 거. 딱 다이아몬드 몇 개만 가면 그게 전 재산인 거예요. 아하.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갖고 있는 거죠. 쿠시노 같이 또 이렇게
이 유대인의 가정에서 철저하게 유대식 교육을 받고 또 열렬한 유대 신자예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아마도 그런 것도 영향을 좀 미쳤고. 아우 크게 미치죠. 예. 그런데 네. 이제 문제는 네. 이렇게 되면 중동의 화약고를 건드렸다, 유혈 분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점 어떻게 보세요? 유해 분쟁까지는 안 가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당장 강력히들 반발할 거 그렇죠. 아니에요. 이 중동의 화약고에다가 말하자면 트럼프가 성냥불을 그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은 알게 될 거예요. 예. 트럼프가 불장난을 한 것인가 아니면 협상의 그 달인으로서 미치광이 전략으로 얻어내는 게 있는 것인가. 물론 이제 이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로 옮기는 데는 적어도 지금으로 봐서는 4년 내지는 5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다 트럼프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근데 재선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요. 지금 지지율로는 좀 쉽지 않을 텐데. 몰라요. 진짜 우리 그 안영환 원장이 맨날 하는 게 정치는 몰라요 하는데 예. 모르죠. 그래도 트럼프가 돼도 걱정이고 저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돼도 걔도 걱정이네요. 이거를 완전히 이전 점태기를 준비하다가 쓰는 거 어떡할 거야. 아닙니까? 이전 준비하다가.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전 세계적으로 혼돈으로 트럼프가 몰아넣었다. 아. 이건 정치 외교적으로 어쨌든 저는 잃은 것이 많은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 황당하다는 사람이 더 많죠. 네. 왜냐하면은 미국 내에서 유대인들은 7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나 오피니언 리더 층이라는 건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무역 그 특히 이제 철강, 자동차, 네. 그다음에 FTA를 원점으로 돌리자라고 하는 네. 것은 자기를 지지했던 백인 중하층, 네. 이른바 러스트벨트라고 그렇죠. 하는 이런 쪽 사람들의 지지와 약속도 지키고 지지를 끌어내려고 하는 건데 네. 이거는 이분 지지층 후원금을 결집. 많이 내는 사람들. 네. 그렇지만은 우리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봉도사도 예. 국회의원 해보셨지만은 후원금 10,000원, 20,000원 내는 분들 전화 오면은 받아야 되잖아요. 다 받아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분은 큰 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트럼프의 큰 손들. 이건 또 이제 재선을 가기 위한 후원금 모으는 과정. 뭐 이번에 별로 이제 돈도 안 쓰고 대통령 됐잖아요. 그렇죠. 이건 돈도 진짜 뭐 네. 6분의 1이니까 7분의 1밖에 안 썼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돈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깐풍 산부인과님. 깐풍 산부인과 뭘까? 깐풍기 좋아하시는데 저도 깐풍기 좋아하는데. 전 작가님 발음 좋아서 말씀하시면 귀에 쏙쏙 들어와요. 아이, 감사합니다. 전 작가의 시선이 남다른 이유죠. 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국제사회에 트럼프가 네. 이거를 한반도나 이쪽 중도 그 동북아시아 문제를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의도는 아닐까요? 저는 일종의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보고 예. 있어요. 자, 트럼프가 선거운동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정치적으로 뭘 이렇게 누가 당선될 거다, 누가 떨어질 거다 이런 거 틀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전 트럼프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은 멕시코에 이 불법으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장벽을 세우겠다. 뭐 이런 거 공약했잖아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또한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이것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이 공약 가운데서 뭐 정말 저 끄트머리 공약이었고 사람들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딱 끄집어내 갖고 트럼프가 던지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철렁했을 겁니다. 와. 찍은 사람들은 그래도 얘가 이렇게 헛소리 하는 애는 아니야. 얜 약속을 지켜.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우리 말한 대로 굿가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두 번째는 트럼프를 찍지 않은 사람들은 패닉 상태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자 이거를 해가지고 과연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무리수 전략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서 철렁했던 게 뭐냐면 유권자들이 제일 철렁하는 게 뭐냐면 이 강도 없는데 다리를 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유권자들이 철렁하죠. 그런데 당선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다가 진짜 다리를 세우면은 진짜 황당하죠. 근데 이게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은 자, 멕시코의 장벽이라든가 특히 북한에 대해서 그동안에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트럼프가 했던 말을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렸어요. 저거 선거 비포 애프터고 그다음에 입금 전후가 달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그렇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입금 전후가
없다는 거를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긴장을 하고 트럼프가 그동안에 그냥 저기 뻥치시네요. 뭐 이렇게 했던 것이 절대로 뻥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고 군사적 봅니다. 옵션에 대해서도 저는 그리고 요즘 트럼프가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잖아요. 예.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이 밑에서는 상당히 뭐 북한하고 채널을 가지고 접촉을 했다 이러지만 또 그 한쪽에서는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핵을 개발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냥 심각해요. 북한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에드벌론 띄우는 게 아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 아니 도대체 황당하게 이 정말 오밤중에 정말 봉창 두드리는 소리지. 그러니까요. 모토로 이 수도를 더구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환영하는 것도 아닌데 수도를 옮기기까지 하면서 이스라엘에 손을 들어줄까. 이건 트럼프의 스스로의 정치적인 하나의 이 상표, 아이콘, 자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아까 한 4년쯤 걸린다 그랬는데 네. 대사관 옮기고 그러는 게 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뭐 이런 건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옮기면 되는 행정부의 권한이? 그렇죠. 외교는 외교 수반이잖아요. 그래서 수도를 옮기는 경우는 그렇게 수도를 이제 만약 예를 들면 이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이 아스타나 그러니까 알마티에서 아스타나로 수도를 옮겼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 그냥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사이공하고 이제 그 지금 호지민이 네.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사이공이었잖아요. 예. 다 이제 호지민 시티에 호지민 있었다가 시티가 되죠. 예. 하노이가 수도가 됐잖아요. 베트남에. 뭐 그런 거라든가 또 우리나라도 세종시에 수도를 이전을 수도를, 한다면 예. 그거는 뭐 각 나라에서 외교적인 절차를 통해서 할 수가 그러니까 있어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예루살렘 수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 네, 네. 다만 이제 전 세계에서 그거에 대해서 묵시적 반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그것을 트럼프가 이 수도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선언하는 것은 네. 법적 의미는 없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선언적 의미가 있고 대사관을 그쪽으로 옮기겠다라고 네. 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입장을 동의해 준 거네요. 그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 세계 이제 유대인들이 어느 나라든지 다 성공을 했지만 예. 제일 성공을 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예. 미국의 유대인들이 제일 눈부시게 성공을 했죠. 유대인들이 근데 트럼프가 전혀 예고 없이 이게 공약이 있긴 있었나요? 공약이 있었어요. 저 하위에. 네, 저 하위 공약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렇게 이 큰 눈길을 보내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공약이라는 게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또 트럼프가 이제 밴드웨건 효과처럼 막 사람을 불러오는 공약을 많이 했지만 이 공약은 왜 그러냐면은 굳이 거기를 수도로 할 필요가 없을 정도잖아요. 왜냐하면은 그거 지금 두 건드릴 이유가 군데에서 다 없는데. 수도라고 하고 있고 또 테라비브라는 나름대로의 현실적인 수도에서 모든 행정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었어요. 예. 근데 이거를 굳이 필요가 없는 거지만 이 카드를 던졌다는 건 저는 트럼프가 상당히 곰곰하게 생각한 전략적인 카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다음 스텝도 다 예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요. 여기를 통해 갖고 트럼프는 반드시 얻어낼 게 있을 겁니다. 얻어낼 그리고 게 이미 트럼프는 상당히 많은 걸 얻었어요. 왜냐? 즉 이 친이스라엘 정책과 특히 자신을 지지했던 후원군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지금 체크 쓰고 있을 거예요. 수표 끊고 있을 거예요. 트럼프에게 후원하자. 그렇죠. 야, 유태인들이. 700만밖에 안 되는데 미국 경제는 다 장악하고 있고, 그렇죠. 유럽 경제도 상당 그럼요. 부분 장악하고 있고, 네. 이제 유럽에서도 후원금이 몰리고. 그렇죠. 아주 이건 묘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북아시아 돌면서는 무기 팔아먹게끔 잘 해줬고, 그렇죠. 이제는 너네 나라가 돈 벌었으니 나도 좀 벌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이게 유태인인 조지 소로스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존 로저스가 얘기를 했잖아요. 당신 이렇게 지저분한 방식으로 돈을 벌었냐. 난 이제 너하고 더 이상 펀드 안 한다. 그럴 때 조지 소로스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쓰는 게 문제야. 바로 그런 거예요. 예.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도 비슷한 속담이 있잖아요. 네.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써라 그런 얘기 했나요?
근데 돈은 그렇게 써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권력을 더구나 투표를 통해서 밀어준 신성한 권력을 저는 그렇게 쓰는 거는 반대합니다.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아주 위험해요. 정말 힐러리가 조금 정신 좀 차렸어야 되는 건데 예.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7050님 세계 네. 평화는 유엔 결의를 상호 준수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왜 불안을 조성하는지 우려가 큽니다. 지금 트럼프는 유엔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많은 국제기구에서 손을 떼고 있는데 그거를 또 꾸준히 그리고 확실하게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트럼프예요. 근데 또 그 북한에는 네. 자기들이 직접 가기 곤란하니까 또 유엔이 가는 것을 그러니까 필요한 건 쓰겠다는 필요한 건 거죠. 쓰고. 그리고 이제 사실 뉴욕 한복판에 그 유엔이 있는데 보면은 뭐 차베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막 미국은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공격하고 그러면 참 그거 보기도 좀 역겹다 이렇게 트럼프는 생각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당장 세계 다른 나라에서 네. 반발하면 어떤 대응을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구심점을 잃었던 이제 이슬람 쪽이라든가 팔레스타인에 관련된 중동 쪽에서는 오히려 결집하는 효과를 줄 거 결집하는 아니에요? 효과가 전 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선이 딱 뚜렷하게 보이겠죠. 트럼프는 그것도 아마 노렸을 거예요. 내가 이거 한번 화끈하게 미국의 이익을 보여주겠다, 실현하겠다 이런 것도 트럼프의 이 플랜 B와 C에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700만? 네. 700만이면은 전 세계 정말 1,500만이고요. 1,500만. 네, 진짜 그러니까 절반이 미국 내에서 미국에 이제 있죠. 네. 소수인데 네. 다음 카드가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이 되고 다음 카드는 아마 대북 카드가 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전효욱 작가님 이해한 말씀 김소연님 이해한 말씀 진짜 잘하시네. 따봉입니다. 자, 전 작가님 인사하시고요. 네, 김소연님 안녕. 그다음에 깜풍 산부인과님 안녕. 예, 저는 내일 10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피스.